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김전범 기자입니다. DGB 운용 블랙록 국내 펀드 인수. 블랙록은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큰 자산 운용사죠. 박정훈 DGB 자산 운용 대표는 해외 펀드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인수를 결정했으며 다양한 해외 상품을 확대된 판매망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블랙록 자산 운용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규 상품 출시 등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용범 기자네요. 빌황, 비투계좌, CFD 한국 당국도 규제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용융자는 증거금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CFD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로 증권사들과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는다며 CFD는 하락장에서 주식시장 폭락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CFD는 전문 투자자들이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익만 결제, 손익정산하는 파생거래다.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어 매수 포지션을 취한 뒤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계 증권사 프라임 브로커 창구를 통해 최종 주문이 한국 거래소로 전달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매도 통계가 잡히는 특징을 가진다. 투자자는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1일부터는 11%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케고스 사태가 글로벌 투자은행의 천문학적 소실을 이야기하자 미국 금융당국은 패밀리 오피스 활동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규제를 가할 전망입니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투자은행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의 파장, 고객 피해 여부, 잠재적인 추가 손실 등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규제 카드를 꺼내기 전 시장 반응을 보고 있는 건데요. 당장 31일 열리는 미국 금융안전감독위원회 FSOC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FSOC는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SEC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금융감독기구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의입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거액자산가의 개인자산 운용회사를 뜻하는데요. 사업가, 연예인 등 슈퍼리치들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대표적인 그림자 금융 분야로 분류됩니다. 헤지펀드와 달리 자산 운용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요. 패밀리 오피스 컨설팅사인 캠든 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패밀리 오피스들 자산은 5조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금융권 손실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데요. 50에서 100억 달러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P모건은 금융권 손실이 최대 100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30일 보도했죠. 김대기 기자입니다. 무려 2천만 개 팔렸다. 일본 여심 사로잡은 미샤 매직 쿠션이네요. 에이브랜시로 상장돼 있죠. 사모펀드에 최근 인수해졌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에도 주요 해외 시장에서 나름 선방하며 이목을 끌고 있는 미샤입니다. 지난해 해외 부분 매출은 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감소하는 데 그쳤고요. 일본 북미 지역에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3위 뷰티 시장인 일본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인 38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냉랭한 상황에서 에이브랜시는 자사 화장품 브랜드 미샤의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대표 제품인 M 매직 쿠션은 쿠션 형태인 파운데이션이 낯설었던 일본에서 출시 직후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가 빠르게 늘었죠. 2015년 9월 쿠션 제품을 선보인 지 5년 3개월 만인 지난해 말까지 2026만 개가 팔렸습니다. 하루 평균 1만 719개가 판매된 셈인데요. M 매직 쿠션은 일본 니온 게이자 신문 계열 월간지 니케이 트렌디가 2016년 선정한 화장품 히트 상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미샤 비비 크림에 이어
쿠션 제품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현지화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이블 NC는 2017년부터 일본의 단독 매장을 정리하고 드러그스토어, 버라이어티숍, H&B, 헬스앤뷰티 등과 같은 전문 유통 채널에 납품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통 구조를 바꿨죠. 박윤구 기자입니다. 한국앤컴퍼니 사업지주로 재출발. 31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는 4월 1일부로 자회사 한국아트라스 BX 흡수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형 지주회사로 공식 출범해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주회사는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가 있죠. 사업 지주회사는 해당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도 거느리고 있고요. 순수 지주회사는 그렇다 할 만한 사업이 없고요. 그냥 아래에 지주사만 있는, 자회사만 있는 형태입니다. 이재철 기자네요. 바이든 정부 인프라에 2,500조 원 투입하네요. 특히 주목할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에서 천명한 이른바 해외 이전 기업 징벌 과세 오프쇼어링 텍스 페널티를 이날 발표할지 여부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에서 해외 이전을 시도하는 미국 기업에 징벌 과세 2.8%를 부과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 세율까지 현실화되면 미국 기업 법인세는 향후 30.8%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중산층 보호와 가족 돌봄에 초점을 맞춘 2차 투자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P는 두 번째 패키지에 책정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할 인프라 투자 예산은 총 4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네요. 미국 신흥국 경기회복 격차 확대, 8년 전 긴축 발작 재현되나? 아시아 자본 유출 리스크가 있습니다. 영향권에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 태국 등 모두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과 이머징 경제 간의 경기 회복 격차가 확대되면서 터키, 브라질 등에서 시작된 금리 인상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자본의 신흥국 투자 비중 축소는 외국인 자산 처분으로 이어지고요. 달러 유출로 이어집니다. 다만 최근 니케이는 올해 아시아 투자자의 현지 채권 시장 투자 비중이 2010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나 강달러가 촉발할 수 있는 자금 유출 리스크는 이전보다 덜할 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그럼에도 이미 주요 아시아 국가는 내부적으로 긴축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본은행의 경우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을 마이너스 0.2에서 0.2%에서 마이너스 0.25에서 0.25%로 조정했고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자 통화 정책의 여지를 넓혀놓은 것입니다. 최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한 중국도 자본시장에 대한 점검 감도를 부쩍 높이고 있죠. 실제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흐름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올 초 89.87이었던 달러 인덱스는 93 난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상승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7%까지 상승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93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샤오미도 출사표, 전기차 충추 전국 시대에 올라타고 한다고 하네요. 네. 전기차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나요? 샤오미는 10년간 전기차 사업에 100억 달러 투자하고요. 애플, 타이탄 프로젝트 진행 중, 니오, 올해 R&D 비용 전년 대비 2배 증가, 폭스바겐, 2025년까지 판매량 20% 전기차로 생산, 도요타, 2025년까지 전기차 10종 이상 출시, 볼보, 2030년까지 모든 차량 전기차로 전환, 모든 판매 차량을. 30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는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앞으로 10년 동안 100억 달러
11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샤오미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초기 투자로 100억 위안 1조 7,227억 원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샤오미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한 생활을 즐기도록 고품질의 스마트 전기차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자회사는 샤오미 최고 경영자인 레이진이 경영의 키를 잡는데요. 레이 CEO는 전기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마지막 스타트업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에게는 돈이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에 1만 명의 사람이 있으며 5천 명을 더 추가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네요. 빌황 치명타 맞은 CS 손실 4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빌황의 연일 그 뉴스 기사에 나오고 있네요. 아케고스 거래 은행 손실 추정액입니다. CS 32억 달러, CS 크레딧 스위스죠. 노무라 홀딩스 20억 달러, 미쓰비시 UFG 3억 달러, 전체 손실액은 50에서 100억 달러입니다. 이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요, 이들이 담보로 걸어졌던 주식의 가치가 너무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반대 매매를 행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본 겁니다.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 담보된 물건을 빨리 팔아줬어야 되는데요. 빨리 팔아준 곳은 손실을 많이 보지 않았죠. 호주와 골 깊어진 중국, 아프리카서 철광석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철광석 생산량 순위를 볼게요. 호주가 압도적이네요. 930 100만 톤. 네, 얼마입니까? 9억 3천만 톤. 36.5%를 담당하고 있고요. 브라질이 4억 8천만 톤, 18.9%고요. 중국이 3억 5천만 톤, 13.7%. 이렇게 됩니다. 유튜브 뮤직 1년 새 고객 2배, 진이 대치고 음원 2위에 등극했습니다. 네, 구글이 인수했던 유튜브죠. 구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2021년 2월 음원 앱 사용자 순위 멜론이 510만 명, 유튜브 뮤직 261만 명, 지니 뮤직 257만 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다시 올걸? 네, 골디락스가 다시 올까요? 자, 아주 좋은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 있죠. 지난해처럼 금리와 환율 모두가 안정된 골디락스 장세가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 속에서 삼성증권은 여전히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글로벌 투자전략팀장은 증시가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고 재정은 확장적인 등 시장 환경은 우호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유리할 수 있다는 맥락은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케고스 캐피탈 1990년대 미국 투자원의 JP 모건은 태국 바타에 10억 달러나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JP 모건은 금리 4% 선에 달하는 달러화 엔화를 조달해 금리 12% 수준인 태국 국채로 바꾸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995년부터 태국 경제가 추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확산됐다. 위기를 직감한 JP 모건은 위험 회피 방법을 고민한 끝에 선물과 옵션을 절묘하게 결합한 총수익 스와프 TRS라는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었다. 이 상품은 바타가 폭발하더라도 JP모건은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TRS를 들고 한국으로 건너온 JP모건은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판매했다. 마침 한국에서는 세계의 바람을 타고 외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던 때여서 TRS는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태국 바타,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이 폭락하면서 국내 업체들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았다. 일부 업체는 매각 위기에 처하는 등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네요. 방역도 경제도 모범국이 아니다. 현재택 기자입니다. 정부가 늘 주장해오는 경제 모범 국가라는 말이 있는데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은 물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낮다. OECD가 발표한 9일
발표한 주요 20개국 올해 성장률 전망을 보면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국만 한국 배보다 낮고 나머지 15개국과 그룹은 모두 높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를 합쳐보면 우리가 좋다고 강변하지만 G20 전체로 지난해 마이너스 3.2%에서 올해 6.2%로 반등해 지난해 마이너스 1%에서 올해 3.3%가 되는 한국보다 회복이 빠르다.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해보면 우리는 평균 수준에도 미달한다고 합니다. 차민영 기자네요. 전기차 뛰어드는 샤오미 10년간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샤오미 경영진은 지난 75일간 200여 명의 업계 전문자들과 85차례 간담회를 갖고 4차례 내부 토론을 거쳤습니다. 2차례 이사회를 거치면서 전기차 사업을 최종 결정했죠. 레이진 샤오미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는 이번 결정은 모든 파트너들과 수많은 숙고 끝에 내린 것으로 전기차 사업은 제 인생 마지막 주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모든 개인적 멸성을 걸고 샤오미 스마트 전기차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네요. 이민우 기자입니다. 손병두 한국 유니콘 국내로 공매도 재개는 큰 혼란 없을 거라고 하네요. 자, 코스피의 상장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 이외에도 마켓컬리 야놀자 등 유니콘들이 미국 증시 상장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혁신 기업들을 국내 증시로 불어들일 요인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지난 9일부터 코스피 시가총액 단독 요건 1조 원을 신설하고 시가총액 및 자기자본 요건을 6천억, 2천억 원에서 5천억, 1,500억 원으로 완화했네요. 여기에 더해 유니콘 기업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등 차세대 성장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질적 심사에 기술 평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심사 과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재계순위 시총 뒤엉킨 서열, 달라지는 하나 효성, 두산의 시장은 환호했다. 하나그룹이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1월 하나케미칼, 하나큐셀, 하나첨단소재, 석유화학, 태양광, 첨단소재 등 3개 분야를 하나로 합쳐 하나솔루션으로 통합했고요. 하나솔루션 주가는 1년 3개월 만에 171%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30일 기준 9조 원대로 불어났고요. 하나 전체 그룹 시가총액도 88% 커졌다. 하나는 시총 기준으로 현대중공업과 GS그룹을 넘어섰습니다. 두산그룹은요, 구조조정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대표주자는 수소발전용 연료전지를 만드는 두사퓨어셀입니다. 이 기간 주가가 489% 올랐고요. 시가총액은 3조 원대에 달합니다. 두산중공업은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두산인프로코어와 두산마켓은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 들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효성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그룹이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공장을 짓고 효산 첨단 소재는 수소 연료 탱크용 탄소 섬유를 개발하면서 수소 관련주로 분류됐죠. 효성 TNC는 최근 스판덱스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데다 친환경 섬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전 효성그룹 시가총액은 104% 늘어난 8조 8천억 원을 기록했네요. 그러면 서열을 한번 볼까요? 주요그룹 시가총액 변화. 하나가요 10조, 재계순위 7인데요 10조에서 2019년 12월 30일에서 2021년 3월 30일 변화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조에서 20조로 늘어났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두산은 15위가 순인데요 8조에서 17조로 늘어났고요. 효성은 26인데요 4조에서 8조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2배 정도는 늘어났네요. 강현우 기자네요. 1회 충전에 1000km 주행, 샤오미 가성비 전기차 만든다. 중국 검색시장 1위 바이두는요, 1위 민간 완성 업체인 지리차와 스마트 전기차 합작법인인 지디차를 세웠어요. 바이두가 지분 55%를 보유하고 5명의 등기이사 중 3명의 임명권을 갖는 등 신설회사의 주도권을 확보했고요. 바이두는 개방형 자율주행차 개발 플랫폼인
아폴로를 운영하면서 스마트카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 왔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미래차 산업 진출하는 중국 빅테크입니다. 아까 샤오미 말씀드렸고요.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CATL과 프리미엄 스마트카 합작하고 있고, 텐센트는 신생 전기차 업체 웨이라이의 2대 주주, 알리바바는 신생 전기차 업체 샤오펑의 2대 주주입니다. 급성장하는 중국 신에너지 시장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락 기자입니다. 사우디예요. 샤오미 하다 이름 비슷하네요. 사우디 아람코 통해 1,550조 원 민간에 투자합니다.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하마드 왕세자는 TV 연설을 통해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석유화학회사 사빅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람코와 사빅은 5조 리알 규모의 투자 가운데 60%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우디의 이번 투자는 국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2030년까지 민간 부분의 국내 총생산 기여도를 GDP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민간 투자와 함께 규제 완화, 보조금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주용석 기자네요. 바이든 4조 달러 인프라 부양책을 꺼내네요. 인프라 부양책에는요, 구체적으로 도로 교량,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 재건에 6,500억 달러, 노인 장애인 돌봄 4천억 달러, 주택 보조 3천억 달러, 제조업 부흥 3천억 달러, 연구개발 R&D 1,800억 달러, 전력망 1,00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 1,000억 달러, 수도 시스템 1,000억 달러, 노동력 개발 직업훈련 1,000억 달러 등이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소유 재원 중 상당액은 증세로 마련되며 법인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절반쯤 되돌리겠다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바이든 행정부가 2조 2,500억 달러 부양책에 이어 조만간 건강보험, 자녀세제 혜택, 유급휴가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부양책을 더하면 규모가 4조 달러, 4천조네요.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네요. 엄청나죠? 박동희 기자입니다. 아마존 웨이 이식하는 허연수, GS 리테일 2025년까지 매출 25조 달성하겠다고 하네요. 합병하는 GS 홈쇼핑이 그동안 쌓은 벤처 투자 노하우도 경쟁력으로 꼽히는데요. GS 홈쇼핑은 쿠팡創立 초기부터 최근 상장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012년 미국계 벤처 캐피탈인 알토스 벤처스가 펀드를 조성해 쿠팡에 투자할 당시 GS 홈쇼핑이 대표이던 허테스 GS 그룹 회장이 펀드 투자자로 참여했죠. 쿠팡을 비롯해 배달의 민족, 토스 등이 유니콘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로 성장하면서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홈쇼핑의 벤처 투자액을 합치면 6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네요. 김채영 기자입니다. GS 칼텍스 카카오 모빌리티와 동행. 카카오 모빌리티는 구글과의 투자 유치 협의도 막바지 단계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논의가 성사되면 세계 최대 PEF 칼라일, 국내 대기업 GS 칼텍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회사를 잇따라 투자자로 확보하게 돼 향후 상장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내년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데요. 3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GS 칼텍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 모빌리티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내 대기업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1월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로부터 2,200억 원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장된 기업가치 3조 5천억 원을 이번 GS 칼텍스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서기열 기자입니다. LG 하우시스 차량 소재 부분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현대 B&G 스틸이 인수 후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매각가는 3,400억 원으로 추산됐는데 현대 B&G 스틸이 유동자산이 397억 원 수준으로 인수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죠. 현대 B&G 스틸로서 인수 이후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LG하우시스가 자동차 경량화 소재 분야에 투자하며 일으킨 차입금도 넘어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죠. 이주영 기자입니다. 약속 못 지키면 주식 내놓을게. 헬릭스비스 참여자의 창업자의 승부수네요. 헬릭스비스 참여자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임상 상상 실패와 위험자산 투자 등 잇따른 실책으로 코너에 몰리자 내년 10월까지 임상 3상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주가를 지금의 4배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조금씩 보유 주식을 회사에 내놓겠다고 선언했어요. 1년 6개월 전인 2019년 9월 시가총액 기준 코스닥 넘버 2였던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이 잇따른 악재에 휘청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사연은 이렇죠. 헬릭스미스는 2019년 8월 1,469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당시 김 대표는 향후 2년간 추가 유상증자는 없다고 했지만 작년 10월 2,861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2016년부터 5년간 사모펀드, 파생결함증권 DLS 등 고위험 자산에 2,64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개되자 김 대표에게서 등을 돌리는 주주가 대거 늘었습니다. 임상시험에 투입해야 할 자금을 돈놀이하는 데 썼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투자금 중 수백억 원을 떼인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 소액주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경영진 교체에 나서기도 했죠. 민지의 기자입니다. 휠라코리아 임원제 폐지, 정승욱 COO 선임이네요. 리테일 영업본부에는요, 홍인표 본부장, 어퍼렐 본부에는 박재성 본부장, 휠라 영업부서에는 정성기 사업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정 COO는 리테일 영업, 어퍼렐 마케팅 등 3개 본부를 총괄하고 있고요. 정 COO는 코오론 그룹 제1기획 등을 거쳐 2012년 휠라코리아의 마케팅 이사로 입사했습니다. 휠라코리아 관계자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임원 직급을 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고운 기자네요. 은행들 아케고스 사태로 최대 100억 달러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계 펀드 매니저 빌 황이요, 아케고스를 패밀리 오피스로 금융회사가 아니었어요. 세우면서 SEC에 등록할 의무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TRS를 사용해서 많은 레버리지 거래를 하기도 했죠. 설지영 기자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압박에 배당금 2배 늘린 유스홀딩스네요. 유스홀딩스는 배당금을 500원으로 결정했고요. 소액주주 측 요구금인 1,000원에는 못 미치지만 최초 이사회 안건보다 2배 많은 금액으로 시가 배당률이 8% 수준입니다. 또 향후 3년간 연결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매년 잉여 현금 흐름의 10에서 30%를 배당하겠다고 공시했고요. 오는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매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올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액주주 측은 유스홀딩스가 최근 여의도 건물 매각 등으로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막대한 현금을 확보했음에도 신사업 투자나 주주 환원 없이 대주주 일가 보수만 높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2018년 등기이사에서 내려온 최은영 회장과 그의 딸인 조유경 전무는 유스홀딩스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양병훈 기자네요. 잘 나가던 HMM 옛날 현대상선이죠. 12 전환 신주 물량 주의보 뚜두두두두 내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6월 만기 10일을 주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입장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한준 KTB 투자증권연구원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HM의 장기채 매자님 물량은 최대 6억 1,960만 주, 5만 주에 달한다며 이 물량을 전환하지 않으면서도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6월 만기 물량까지 전환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엄경화 신영증권연구원은 산업은행이 6월 만기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하면 주가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HMM을 매각할 때까지 이 채권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네요. 매자니 물론 6억만 주면 6억 주면 정말 굉장하네. 지금 발행된 것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고윤성 기자입니다. 테슬라 성장성 흔들 배터리주 투자 공식 바꾸네요. 자, 반론도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 주가가 2025년까지 3,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시장 점유율로만 테슬라 주가를 설명할 수는 없다며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이를 활용한 확장성이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화이팅! 황시영 기자입니다. 예, 바이든 아까 임박 2254조 원 대규모 인프라 투자 뭐 당기나? 아까 뭐 당기는지는 전해드렸고요. 네, 비슷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윤세미 기자입니다. 또 부양책, 경제 낙골론 커지는 미국 일자리 월 100만 개. 미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배경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지출 정책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집행한 데 이어 31일 1차 패키지가 공개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도 추진 중인데요. 현지 언론은 몇 주 뒤에 나올 2차 패키지를 포함하면 규모가 4조 달러 가량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체계는 토목, 친환경 사업 등을 보강하는 물리적 인프라 투자와 교육, 보건 등에 투자하는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포함됩니다. HSBC 전략가들은 29일 투자 노트에서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이나 인프라 계획이 경제에 강력한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신속한 백신 보급도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는데요. 집단 면역이 빨라지면서 경제 정상화도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백신 보급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엔터테인먼트와 여행 업계도 꿈틀대고 있어요. 고향 이용객과 호텔 예약이 급증하면서 관료주가 날아올랐고 미국 3대 영화관 체인의 영업 재개율은 60%를 넘었어요. 디즈니랜드는 4월 말 재개장 계획을 밝혔고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에서는 최근 하루 300만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대 속도라면 8월 안에 모든 성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성장률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설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달 앞서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연율 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8.1%로 예상합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6% 이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화이팅! 정현수 기자입니다. 11년 전의 쿠팡 신사동에서의 기억. 2010년 7월의 일입니다. 회사 선배가 하버드대 삼총사의 벤처 창업 소식이 있다며 인터뷰를 주선했어요. 그렇게 서울 신사동에 있는 벤처회사를 방문했죠. 가정집 같은 구조의 사무실로 기억합니다. 회의실에 3명의 창업자를 만났죠. 사업 아이템은 당시 뜨고 있던 소셜 커머스였습니다. 첫 번째 상품으로 워커힐 수영장 할인권을 준비했다며 곧 사이트를 오픈할 것이라고 했죠. 회사 이름 맞습니다. 쿠팡. 모두가 알고 있는 쿠팡의 11년 전 이야기예요. 사업 내용은 새로울 게 없어요. 당시 소셜 커머스 업체만 수십 개였고요.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던 창업자들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활을 다채롭게 하겠다며 비전과 미래 전략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수많은 벤처회사 중 하나로 생각했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버드대 삼총사 벤처 창업했다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옛 기억을 더듬어 찾아보니 한국에서 쿠팡을 다룬 첫 기사로 남아있습니다. 1년 뒤 김범석 쿠팡 대표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설립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2년 내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고 했죠. 쿠팡은 이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았습니다. 투자를 받아 로켓 배송을 선보였고 사업을 확장했죠.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쿠팡의 비전은 뉴욕 증시 상장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원종태
계좌입니다. 뉴턴도 계산하지 못한 주식시장의 버블. 뉴턴 아시죠?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인가요? 남의 기업 버블 붕괴는 당시 엄청난 사회 문제를 초래했죠. 무엇보다 뉴턴처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국 증시 버블은 테마만 달라질 뿐 계속 이어졌죠. 1846년 당시 최고의 기술주였던 증기기관차가 철도주 버블을 낳았고 1898년에는 혁신적인 자전거주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버블을 불렀죠. 유럽의 그러니까 앙그레 코스톨라니는 증시의 90%는 심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한 번쯤은 옆을 돌아봐야 합니다. 건다이 기자입니다. 외면받는 기술주 월가는 아마존 40% 넘게 오른다고 하네요. 네. 근데 또 가치 투자자로 유명한 존 로저스 IL 인베스트먼트 설립자는 이달 초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기술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장이 끝났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광란의 20년대 1차 대전 후 제조업이 급성장하고 소비가 급증했던 미국의 1920년대를 지칭 100년 만에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환경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주로 도표되는 성장주 대신 은행주 등 가치주로 선호하는 쪽으로 투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주도주 전환에 촉매가 된 미국 국채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개선돼 미국 내 경기와 밀접한 중소형주나 경기 민감주가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지난해까지 수년간 이어진 대형 기술주의 압도적 랠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성희 기자네요. 시티제일은행 실현의 기절 수익은 줄고 배당 정치도 끝났네요. 빅테크의 공습도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외국계 은행은 경쟁보다는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SG제일은행은 비바 리퍼블리카가 준비 중인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 지원 압박 등도 더해져 외국 은행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어 SG제일은행은 배당 성향을 19.7%로 한국시티은행은 20%로 각각 정했죠. 전년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SG제일은행의 경우 전년엔 중간배당 등 이슈에 따라 208%의 고배당을 했고 예년엔 40~50%대 배당을 해왔습니다. 최태봉 기자입니다. 밸런스 히어로 1,000만 달러 규모 대출 자금 조달했네요. 밸런스 히어로는 현재 인도에서 10억 명의 금융 소외층, 중산층을 위한 생활금융 중개 플랫폼 트루밸런스 어플리케이션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선불제 통신료 잔액 확인 앱을 시작으로 통신료 충전, 공과금 결제, 커머스 보험 서비스에 이어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체제로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상영 기자네요. 넷플릭스, 디즈니 모두 눈독 들이는 K 컨텐츠. 토종 OTT의 반격한 주요 OTT K 콘텐츠 투자 계획입니다. SK텔레콤 지상 상파 웨이브는요 1조 원 투자하고요. 티빙은 4천억, KT 스튜디오지는 4~5천억, 카카오TV는 3천억 원, 쿠팡플레이는 1천억 원, 넷플릭스 5,500억 원, 디즈니 플러스 올해 상반기 상국 지출 등등이 있는데 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받는 곳은 그럼 어딥니까? 구경민 기자네요. 성장주에 밀렸던 가치주 펀드 기지개 피고 있네요. 가치주 펀드 수익률의 반등은요.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금리 상승과 관련이 있고요. 보통 저금리 시대에는 주식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미래 현금에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아져 성장주, 현재보다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 보다 크게 상승합니다. 성장주가 크게 상승합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미래 현금 흐름, 즉 수익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가치주의 매력이 부각되죠. 지금 가치 투자 펀드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KTB 등등 해서 25%, 27%, 25% 이렇게 많이 높고요. 네. 마이다스 액티브 가치 50%까지 올라갔네요. 네. 한국밸류 투자 어린이 44%. 네. 6개월 수익률입니다.
네, 오늘까지 오늘 알파균의 경제 뉴스 전해드렸고요.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